그래서 첫 번째로 이론규범 윤리학이 나왔었고 그 뒤에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등장한 윤리학이 메타윤리학이야. 잘 들어. 메타윤리학은 같은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분석윤리학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고요? 분석윤리학.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 봐봐.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야. 자, 잘 봐봐. 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상황에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적, 보편적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 세울 수가 없는 걸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는 선과 악을 논하고 있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막 세우려 하고 그게 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근데 선의 뜻이 뭐죠? 선, 뜻. 선의 뜻이 뭐냐고.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라는 말 뜻이 있나? 잘 생각해보면 그냥 착한 거 이러지 마시고 착한 거 뭐 엄마가 일러주는 게 착한 거야? 그 착한 게 뭐가 착한 거냐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게 착한 거라고 말하고 선이라고 말할 거고.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게 착한 거라고 말하고 우리는 선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할 거고. 근데 사람마다 선이라는 말뜻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다 달라. 옳음, 뭐가 옳은 거죠? 정의로움, 뭐가 정의로운 거죠? 아무도 정의, 옳음,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한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다 함께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어의 뜻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에 대한 단어의 뜻조차 우리는 공유를 못하고 있고 옳음에 대한 뜻조차 공유를 못하고 있는데 선악의 기준을 논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미친놈들이죠. 이해가 되죠? 얘네들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야. 선의 의미가 뭘까? 정의의 뜻은 뭘까? 올바름이란 무엇일까? 알겠죠? 이런 뜻들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야. 결론은 뭔지 아냐? 우리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뜻조차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해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뜻도 모르면서. 말뜻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간단해. 윤리학은 쓰레기다. 다시 말하고 윤리학은 쓰레기다야. 옳고 그름의 뜻도 규정을 못하고 공유를 못하는 마당에 무슨 윤리학이 어딨어. 윤리학은 다 학문적으로 성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알겠죠? 다음, 도덕적 명제 타당성 검증. 나 봐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최소한 이런 명제만큼은 도덕적 명제로서 확실해! 라고 제시하는 도덕 명제들이 꽤 있어요. 뭐 있죠? 살인은 악이다. 다시 뭐라고?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걸 분석하는 거야. 잘 봐. 살인은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은 누군가가 살인을 했나 안 했나 사람을 죽였나 안 죽였나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야 사실이야? 사실의 영역이야. 사실적 행위의 영역이라고. 근데 선과 악은 가치야 사실이야. 가치라고 선악은 우리가 서로 토론해봐야 되고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알겠죠? 그럼 옳고 그름의 가치의 문제라고. 그럼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이코르가 되지? A는 B다. A, B가 이코르란 얘기 아니야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근데 A는 과일 종류고요. B는 육류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게 정립이 됩니까? 하나는 사실의 어떤 단어고 하나는 가치의 영역의 것인데 두 개를 어떻게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건 거짓.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명제는 거짓.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야.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지금 이 공리주의의 원리 아닙니까? 맞지? 이거는 참일까요? 잘 봐요. 쾌락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 감정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니까 쾌락은 선이라는 논리야, 그냥. 기본적으로. 이 공리주의도 쾌락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고통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말하면서 다수 쾌락을 선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해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해? 사람들은 뭘 좋아해? 쾌락을 좋아해. 사람들은 다들 쾌락을 좋아해.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을 뭐해? 다들 싫어한단 말이야. 잘 봐봐. 사람들은 다들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해. 이거는 검증할 수 있어, 없어? 야, 어떻게 검증하면 돼? 물어보면 되잖아. 쾌락이 좋아요? 고통이 좋아요? 사람들 다 뭐라 그럴까? 너 뭐라 그럴래?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럼 쾌락이 싫어요? 고통이 싫어요? 뭐가 싫어요? 너는? 야, 달리 말하는 사람 있을까? 이거는 검증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다들 쾌락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다들 고통을 싫어해. 이거는 뭐야? 사실적 영역이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들 쾌락을 좋아하니까 쾌락은 선이래. 사실이 이러하니까 이거는 선이래. 선악은 가치라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라고. 근데 다수가 쾌락을 좋아하고 다수가 고통을 싫어하니까 쾌락은 선이고 고통 이 논리가 이상한 거라고. 지금. 이해되죠? 야, 이렇게 배우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해. 그러니까 삼겹살은 선이야. 사람들이 다들 홍어를 싫어하니까 홍어는 악이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해돼요? 개그라는 거야. 드라마는 선이고, 알겠죠? 트로트는 악이야, 뭐 이런 거야? 사람들은 트로트 싫어하니까 악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것도 다 뭐라는 거야? 거짓, 이렇게 명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타윤리학자들은요, 선,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라는 단어 뜻들을 하나하나 분석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명제가 아닌가라고 제시하는 많은 도덕 명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참고지수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그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제냐 이런 것들을 타당성 분석을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라고? 윤리학 자체가 다 의미 없는 학문이다 이거. 우리는 선악의 말뜻조차 공유를 못하고 있고 옳고 그름의 단어 뜻조차 우리가 의미 공유를 못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윤리학은 다 쓰레기다. 알겠죠?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써요.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얘네들은 뭐합니까?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분석했죠. 결론은 윤리학은 쓰레기다였어. 알아듣겠죠? 돼요?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길까? 먼저 이론규범 윤리학자들이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이
하나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 도덕법칙, 도덕 원리를 좀 세워보려고 애를 썼었죠. 그게 이론규범 윤리학이야. 근데 하나로 명쾌하게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도덕법칙, 도덕 원리를 세우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 과정에서 메타윤리학자들이 윤리학 자체를 다 뭐로 만들어버렸어?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고. 지금 의미 없는 학문으로 다 이렇게 규정해버렸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윤리 문제 해결해야 될 옳고 그름의 어떤 이런 분석 문제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놓여 있단 말이야. 윤리적 문제에 많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니까. 알겠죠? 근데 윤리학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그거 해결 안 할 거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 안 하고 살 거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윤리적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긴다고? 윤리적인 공백 상태. 윤리적 기준이 아무것도 제시가 될 수가 없고, 윤리학 자체가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해결해야 될 윤리적 문제들에 놓여 있고. 알겠죠? 그럼 윤리적 공백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제시됐던 게 바로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이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해. 우리 그렇다고 윤리학을 쓰레기로 만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소. 아무리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법칙 세우는 게 좀 어렵다 해서 그렇다고 윤리학 자체를 다 의미 없는 학문으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다 도외시하고 공백 상태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원리 정립은 좀 어렵더라도, 다시 뭐라고? 하나의 원리를 정립하고 하나의 어떤 공식을 노출하는 건 좀 힘들더라도 맞닥뜨리는 하나하나의 도덕적 윤리 문제들,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 개별적으로 해결책만이라도 따로 논의해 봅시다. 말뜻 이해돼요? 나름 뭐 모순되고 조금씩 오류들이 있었지만 칸트가 제시했던, 공리주의자가 제시했던, 맥킨타이어가 제시했던 나름 그래도 꽤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일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많은 도덕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칙들을 개별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조작, 또 유전자 치료. 뭔지 알아요? 유전자 치료가 뭐죠? 우리 생세포 정자난자 해가지고 수정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수정란 안에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뭔가 좀 난치병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제거도 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어떤 뭐 비만 유전자 같은 것도 좀 빼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전자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면 이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완성돼서 유전자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힘까지, 과학적 기술까지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맞죠? 난치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유전 질환 뭐 이런 것들, 유전을 막음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허용돼야 될까요? 허용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아? 나중에 결국 이거는 우생학적 차원에서 이용되기 시작할걸? 돈 있는 부모들은요, 아이를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하겠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겠죠. 우리 애는 쌍꺼풀 좀 빼주시고요. 우리 애는 한가인처럼 해주세요. 한가인 유전자만 넣어주세요. 그냥 애가 뭐야? 아바타가 돼요. 부모의. 자율성이 사라지고요. 독립적 개체로서의 성질이 완전 사라집니다. 아마 강남에는 전부 탤런트 같은 애들만 태어나고, 알겠죠? 우리 동네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태어나고 막 이럴걸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도 생겨날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생학적 차원에서 악용될 소지도 너무나 크고, 이 빈부격차에 따라서 어떤 생김새의 차이라든가 어떤 IQ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나게 되고, 아이가 부모에게 완전 아바타처럼 종속되는 현상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이렇듯 그냥 유전자 치료 이걸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윤리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냥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이거 정립이 어려워졌다고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면 어쩝니까? 이해돼요? 하나 더 가볼까요? 이런 거. 노화 세포의 비밀을 밝혀냈어. 다시 뭐라고? 노화 세포의 비밀. 만약에 노화 세포의 비밀이 밝혀져서 노화 세포를 제거할 수 있고 세포가 노화되는 걸 완전히 막아낼 수 있다면 이거 지금 연구 중이에요. 니네 그거 아나요? 우리 세포는 계속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를 형성해내요.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똑같은 형태의 세포를 계속 복제를 해내면서 우리는 이 몸을 유지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노화가 돼요. 점점점 세포가. 사실 거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노화되는 그 부분만 제거를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요. 뭘 얻을 수도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몸은 계속 똑같은 세포로 분열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의학적 연구 이거 허용해야 되나? 만약에 그래서 노화 세포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치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생각 좀 해봐. 우리 인문학도라면 이 정도 고민해야지. 과학자들이야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열심히 연구만 하고 있겠지만 지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고. 야 그냥 쉽게 생각해. 니네가 영생을 얻어서 노화가 안 일어나.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10억 년 뒤에도 이 모습 이대로야. 알았지? 결혼할까? 결혼은 한다고 치자. 애 낳을까? 사람이 애를 왜 낳을까? 나는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낳는 거야, 솔직히.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10억 년, 100억 년 뒤에도 계속 살아있을 거면 뭐더러 애를 낳아요? 내가 계속 살 건데. 이해됩니까? 애 안 낳을 거야, 사람들은. 되지? 다음이야. 지금 여기 있을까? 윤서 봐, 지금 힘들어 죽어, 지금 애. 거의 막 헤드뱅잉 직전이란 말이야. 애가 힘들어 죽는다고, 지금. 괴롭다고. 졸려 죽겠고. 애써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할까? 아니, 대학 솔직히 100년 뒤에 가도 되고, 이 100억 년 뒤에 가도 되고, 알겠죠? 100조 년 뒤에 가도 돼. 근데 지금 애써 힘들게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까? 아니죠. 이해돼요? 좀만 더 생각해봐. 애써 힘들게 뭔가를 하려 할까? 영생을 얻는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할걸? 왜요? 100억 년 뒤에 해도 되고 1000억 년 뒤에 해도 되고 언제든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지금 힘들게 애써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뭐 할까 도대체? 힘들게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걸? 애써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을 거라고. 잘 생각해봐. 뭐는 할 것 같아 그래도. 때 되면 밥은 먹을 것 같지 않냐? 잠은 자고 싸긴 하겠죠. 그죠? 그리고 좀 괜찮은 이성 있으면 가서 그 거시기는 하겠지. 그건 본능이니까. 뭐밖에 안 남니? 본능밖에 안 남아. 지금의 뭔가 올바름의 가치를 고민하고 한정된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알겠죠?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거라니까. 이해되죠? 이거 하이데거가 한 말이야. 나는 이거 듣고 충격받았어 옛날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우리 목이나 팔이나 이런 애들은 정말 그 본능밖에 없죠. 걔네는 남아있는 게 본능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그냥 오로지 살기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걔네들은 왜 그럴까요? 왜 동물이나 이런 애들은 인간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려 하고 막 윤리적으로 살려 하고 이런 모습이 왜 전혀 없는 걸까요?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유한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애쓰는 게 없는 거예요. 본능에만 충실할 뿐이에요. 인간은 영생을 얻는 순간 뭐가 될까? 목이 파리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무섭지 않냐? 그지? 이거 저 불모지 이과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영생이 축복일 것만 같지
내가 볼 때 인간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어떤 헌신적 태도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존재들도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아주 고결한 능력이고 고결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 거 기대하기 어려워. 이해되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노화세포 연구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해도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런 연구 이런 어떤 노화를 막아내는 것은 과연 선일까 악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런 수많은 어떤 윤리적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는데 알겠죠? 그냥 윤리학을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법칙 세우는 거 이거 좀 불가능하다고 이거 좀 어렵다고 윤리학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님이랑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제 앞으로 아무 고민 안 해 그냥 어떻게 될 때든 되라 알겠죠? 뭐 모기 파리 같은 삶이 되든 뭐하든 고민 전혀 안 하고 살 거야 우리? 이해되죠? 그래서 실정규범윤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에도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하나로 세우는 건 우리가 못했지만 그렇다고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다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의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문제 상황을 주제로 놓고 이 유전자 조작 문제와 관련돼서 칸트의 어떤 이 선천적 도덕 의무감이라는 도덕 원리로 접근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어떤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질지 맥킨타이어 덕윤리적 입장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제시됐던 것들이니까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니까 이 수많은 이론규범 윤리학에서 제시됐던 보편적 도덕 원리들을 그 하나의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일지를 고민해보자는 거야. 또 노화세포의 비밀을 증명하고 밝혀내는 이런 연구 알겠죠? 이런 것들이 칸트 입장, 공리주의 입장, 덕윤리의 나름대로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제시돼 왔던 조금씩 오류는 있었지만 이런 입장들에서 이런 어떤 노화세포 비밀을 밝혀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각각 판단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타당할지를 따로 연구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 수많은 뭐 50개, 100개, 1000개 되는 많은 문제 상황들이 있을 거야. 그 상황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나름대로 제시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서 개별적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들을 따로 찾아보자는 거야. 하나의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건 그만하고 하나의 도덕 원리 정립은 어차피 어렵다는 거 우리 알았으니까 이 하나의 도덕 원리를 찾아서 이걸 정립하고자 하는 건 좀 내려놓고 나름대로 수많은 그 도덕 원리들 중에서 나름대로 보편적이라고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오류가 좀 적은 원리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개별적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만 한번 논해보자는 거야. 얘들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말이야.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타당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식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의 어떤 상황에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공식을 찾아내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 공식을 찾아서 뭐 해주면 이걸 사람들에게 이 공식을 암기시키고 이걸 제시해주면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정말 쉽게 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걸 못 찾겠는 거야. 그럼 니네 어떻게 하죠? 공식이 잘 안 떠올라. 그럼 어떡하죠? 그냥 막 대입을 해요. 잠깐만 이거였나? 아 뭔지 잘 모르겠어. 여러 공식들이 막 떠오르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럴 땐 뭐합니까? 이 문제를 이걸로도 풀어보고 이걸로도 풀어보고 아 이 문제는 요 형태로 풀었을 때 타당하네. 2번 문제 또 요 형태로 풀어보고 요 형태로 풀어보고 아 요 문제를 풀었을 땐 두 번째 게 타당하네. 이해됩니까? 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맞는 부분만 합쳐진 새로운 공식, 완벽한 공식이 하나 찾아지기도 하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가보자는 거야. 하나의 공식을 찾지 못했다고 다 쓰레기 이래버리면 뭐야? 이 문제 오류 쓰레기 이래버리면 어떡해?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나름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제시되어 왔던 조금씩 오류가 있었지만 그 많은 이 칸트 음모론이나 벤담이나 미래 공리주의나 맥킨타이어의 덕윤리나 나름 그래도 꽤 보편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도덕 원리라고 일컬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서 환경 문제가 됐든 유전자 조작 문제가 됐든 낙태와 관련된 문제가 됐든 뭐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됐든 정보사회와 관련된 여러 도덕 문제가 됐든 이런 도덕 원리들을 각자 개별적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개별적 상황에서 뭐가 타당할지를 따로이 고민해 주자는 거야, 우리. 그러다 보면 언젠간 하나의 도덕 원리를 찾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내 말 이해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실천규범윤리학 또는 뭐라고 불러?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해. 뭐라고도 한다고? 응용윤리학. 잘 들어. 그래서 실천규범윤리학은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해결책 도덕규범, 해결책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합니까? 수많은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뭐 해? 응용하고 적용하죠. 구체적인 도덕 문제 뭐 1, 2, 3, 4, 5, 6, 7, 8, 뭐 100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1번 문제 놓고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입장에서 각자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땐 뭐가 가장 타당할지. 두 번째 2번 문제 여기에도 이 도덕 법칙들 지금까지 나름 도덕 그 보편적이라고 제시되어 왔던 도덕 법칙들을 적용해서 해결책들을 찾아보는 거야. 두 번째 문제에서 뭐가 타당할지 따로 고민해 주자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 도덕 규범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도덕 규범들을 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도덕 법칙을 응용하고 다 적용은 해요. 하지만 이것 중에 어떤 도덕 법칙이 완벽하게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인지 이걸 정립하고자 하진 않아요. 하나로 세우고자 하진 않아요. 말뜻 이해돼요? 위에 얘네들은 하나의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하나로 명쾌하게 딱 세우려고 했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얘는 그거는 안 해요. 수많은 도덕 원리라고 제시되어 왔던 것들을 구체적 문제에 적용해 갖고 각각 따로이 고민하고 각각 해결책들을 찾아봐요. 알았지? 돼요? 아, 얘네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네. 맞춰봐. 누군지 맞춰. 여기 있는 요 셋 중에 누군지 맞춰. 이론규범윤리, 실천규범윤리, 메타윤리. 누군지 맞추는 거야.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이 그래요. 메타는 안 되나요? 얘는 구체적인 해결책 도덕규범을 제시하고자 하진 않아. 그냥 도덕적 명제의 타당성 검증하고요. 언어적 의미 분석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윤리학을 쓰레기로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돼요, 안 돼요? 하나의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하나의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론규범 윤리학만 그래요. 얘는 최소한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진 않아. 정립은 하나로 세우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 관심이 있다.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에 관심이 있다.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에 관심이 있다. 실천도 되고 이론도 돼요. 아, 이론도 구례에서 뭐해? 하나로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어떤 게 더 타당하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다 얘도 비교하죠. 그럼 서로 얘한테 넌 잘못됐어. 너는 뭐 무슨 투성이야? 서로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게 더 타당하고 네 건 잘못됐어. 서로 비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 관심이 있고요. 얘도 관심이 있어요. 이해돼요?
하지만 실천규범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로 세우고자 하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왜 갖다가 다 똑같은 보기로 읽고 왜 그런지 이해를 전혀 못해. 이해되죠? 쉽지 않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윤리학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메타윤리학이야. 알겠죠? 돼요? 잠깐 쉬었다가 밑에 있는 기술윤리학 좀 설명하고 문제도 좀 풀고 합시다.